다음 주 9월 FOMC를 앞두고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물가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되고요. 또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시장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슈들 잠시 후에 마감 브리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마감 상황 바로 챙겨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상황 전해주세요.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소폭 밀려났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힘을 유지한 채 0.84%, 0.45% 상승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장중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대형주 또 기술주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현지 시간 기준으로 11일 CPI 그리고 12일 PPI와 고용지표 한 가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9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스몰 컷이냐 빅 컷이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정확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렇게 3대 주요 지수가 조금은 흔들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 침체 우려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 한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러셀 2000의 지수 추이 차트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마다 지금 러셀 2000이 S&P 500 지수를 하회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8월 초에도 러셀 2000 노란색 수익률이 더 낮게 언더퍼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또다시 러셀 2000이 지금 S&P 500 지수를 언더퍼폼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한 달간의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러셀 2000도 같이 가야겠지만 확연하게 침체 우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커질 때마다 러셀 2000이 언더퍼폼하고 있다는 점, 그래도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침체가 와도 잘 버티지 않겠냐, 이런 심리가 작용한 그런 차트 움직임이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한 초록색을 켠 종목들 그리고 하락한 빨간색을 켠 종목들 고루고루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로 빅테크도 이날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만 애플 그리고 구글은 지금 0.3% 하락 그리고 0.3% 상승으로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EU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엔비디아도 1.53% 강세를 보였고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있었던 낙폭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5%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보합 마감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 각각 2%대 그리고 4%대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빅테크가 이렇게 강한 상승부를 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에너지 섹터 그리고 저기 금융 섹터를 보시면 강하게 하락한 쨍한 빨간색을 띤 종목들도 나왔는데요. 각각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빅테크부터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EU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애플 장중에는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0.36%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8년 만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EU의 과징금 폭탄에 대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었는데 최종 패소를 하게 되면서 과징금 그 자체는 19조 원 가량이었지만 여기에 이자까지 덧붙여서 약 21조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21조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고 살펴보니까요. 애플의 2023년 전체 매출의 약 26분의 1이더라고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알파벳도 지금 EU의 반독점 과징금으로 3조 5천억 원을 지금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4% 이상 급등세를 보였죠. 도이체방크가 이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기술 플랫폼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종 목표가로 $295를 제시했는데 지금 화요일장 종가 기준 약 30%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한편 빅테크가 이날 그래도 좀 주목을 받은 이유 오라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AI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가 되겠는데요. 2분기 실적을 전날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했고요. 이날 11.47% 강세를 보였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이 1년 전보다 45% 증가했는데요. AI 교육 컴퓨팅 용량 증가 덕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가이던스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가이던스를 발표했죠. 이렇게 오라클이 AI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살려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과 같은 주가 AI 기대주들이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은행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은행주, 이날 전체적인 섹터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바클레이즈가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은행주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JP모건 5% 이상 빠졌는데 CEO는 2025년 순이자 수익이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 이를 좀 낮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이미 다이먼 CEO가 되겠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바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LI 파이낸셜 17% 이상의 낙세가 나왔는데요. CFO가 이 개인 자동차 대출 중심으로 신용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빌려줬지만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건데요. 회사 자체의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만큼 소비자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시그널로도 읽히면서 계속해서 소비주 봐야 되겠고 또 카드사의 실적들도 챙겨봐야겠다. 경기 상황 체크해야겠다라는 이야기로도 번져 나갔습니다. 한편 시티은행 같이 함께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웰스파고에서 시티의 주가는 2026년까지 2배 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채금리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TV 대선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국채금리 또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날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금리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646%로 10년물 내려왔고요. 2년물은 3.60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3개월 차트 보고 계십니다. 지속해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WTI 밤 사이에도 4%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배럴당 $65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원유 수요가 약하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 측면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지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값 한번 보시죠. 역시나 3개월 차트가 되겠는데요.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그만큼 지금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CPI와 고용지표 확인한 이후 FOMC 결과에 대한 좀 가늠이 좀 더 분명해진 다음에 국제 금값의 추이도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이날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FOMC를 앞두고서 지금 심리가 다소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시장에 대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50bp 인하냐, 25bp 인하냐 아직도 팽팽하게 이어지는 만큼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도 월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오늘 UBS증권은 향후 2달 동안 S&P 500 지수가 한 10에서 15%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나 투심이 경제지표 결과가 다소 실망스럽기만 해도 크게 시장이 긴장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UBS증권에 따르면 지난 8월의 경우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에 대해 우려를 키우고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꺾이면서 지수가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수는 빠르게 반등하며 손실폭을 대부분 만회해 최고치에 근접한 것과 달리 기술주들은 여전히 직전 최고치에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9월 시작과 함께 처음 5거래일 중 4거래일간 지수가 하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이 다소 꺾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UBS증권은 지속적인 매도세와 차익 실현, 또 하락 시 들어와야 될 매수세 부족 등을 통해 투자자들은 시장의 확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월가의 전망치는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다음 주 17일부터 양일간 예정된 9월 통화정책회의, 금리 결정은 이제 18일 오후 2시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추석 연휴 끝나는 다음 날 19일 새벽 3시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30분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늘 그렇듯 기자회견이 이어지고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보다 금리 결정 결과에 시장은 더욱 주목할 텐데요. 지난주 다소 발표된 고용 지표들 부진에도 월가는 25bp 인하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툴에서도 25bp 인하 확률이 70%대를 훌쩍 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 인플레이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오늘 밤에 나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지수 이른바 CPI의 8월치입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밤 9시 30분에 공개되고요. 결과 나오고 10시 10분 저희 팀에서 하는 유튜브 채널 EUTV를 통해서 지표 결과와 시장 반응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또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표 예상치는 전년 동월비로는 2.6%, 또 전월비로는 0.2%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무난하게 연준이 9월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월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CPI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데 사실 그 전에도 빅 이벤트가 하나 더 예정이 되어 있죠.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월가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 55분부터 11시 55분까지 예정돼 있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 중 한 곳에서 생중계해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편하게 시청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가 등장한 이후 여론조사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11월 대선 결과까지 주식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만큼이나 중요한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투자정보 제공 사이트인 investing.com에서는 구독자 중 3,901명을 대상으로 이번 TV 토론의 승자가 누구일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기존까지의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게 한쪽 후보에 크게 쏠렸습니다. 77.4%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또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응답은 22.6%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6월 당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 간 토론이 있었고 그때 우위를 점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스피치 스킬이나 쇼맨십 등을 주목한 걸 텐데요.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겠죠. RBC 캐피털에서는 단편적으로 두 후보 공약 중 법인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힌 만큼 실행이 된다면 S&P 500 지수는 8%가량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고요. 반대로 트럼프 후보는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으니까 지수는 한 7%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은 했습니다. 단 RBC 캐피털은 트럼프 후보의 정책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만 국한된다라는 점에서 향후 효과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TV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개별주 위주로의 소식들이 여러 개가 전해졌습니다. 그중에 먼저 유럽 쪽과 빅테크와 관련된 소식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애플과 구글이 모두 유럽에서 소송 패소 소식을 전해오면서 역대 최다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두 지수 모두 큰 폭의 낙폭이나 상승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먼저 아이폰을 발표했던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사법재판소로부터 지금 애플에 불공정 이점을 제공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수년간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아일랜드로부터 냈기 때문에 국가지원법을 위반했다라면서 하급 법원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놓고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 같은 경우는 유럽의 판결을 놓고 완전한 정치적 헛소리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미국 재무부도 유럽이 전 세계적인 세금 개혁 노력을 위협할 수 있는 초국가적 세무기관을 만들었다고 애플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애플에 이어서 구글도 검색 엔진을 통한 쇼핑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라는 이유로 유럽 최고법원에서 원화로는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다만 문제는 구글 같은 경우는 이 건 외에도 앞으로 11조 원이 넘는 여러 과징금이 걸린 반독점 건의 기소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판결이 나왔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애플과 구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에는 어느 정도로 충격이 가해질지 시장 상황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유럽과 관련된 또 다른 소식으로 점검해볼 부분은 테슬라 이슈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유럽이 관세율을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처음에는 테슬라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관세율을 9%로 부과하겠다라고 했지만 해당 부분이 7.8%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유럽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고 세율 이 종전에 36.3%였는데 이번에 공개된 수치로는 35.3%로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관세 규정이 발효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럽 당국에 제안한 관세안에 대해서 다른 회원국들과 함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해당 기간 안에서도 앞으로 추가 관세율이 계속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동안 중국 안에서의 판매 대수가 8만 6천 대를 넘겨서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판매한 한 달로 기록이 됐다고 어제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 정도 감소했지만 직전월 대비해서는 37%가 넘게 급증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테슬라의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간밤 매수 등급과 함께 높아진 목표 주가인 $295를 제시를 했습니다.
해당 가격은 월가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목표 가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월가에서 측정하고 있는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218달러 선도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이치뱅크의 분석가인 에딘스 유 같은 경우는 이날 발표했던 보고서를 통해서 이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여러 산업을 재편하려는 기술 플랫폼이다 라면서 새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일단 테슬라는 오는 10월 10일에 로보택시데이 공개가 있죠. 그럼에도 월가는 아직까지는 다소 냉소적인 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의 40% 정도만이 테슬라에 대한 매수 등급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S&P 주식의 평균 매수 등급 비율이 55%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월가에서 테슬라를 향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오늘 주가는 테슬라 4%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226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UBS가 내놓은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은 약간은 우려 섞인 관점들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증시 안에 가파른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일단 미국 주식 파생 수석 전략가인 레베카 총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미증시가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게는 15% 정도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는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주식을 매집했다기보다는 지속적인 차익 실현과 저점 매수가 연결되는 현상에 가까웠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특히 UBS의 고객들이 지난 12거래일 중에 11거래일은 증시를 매도를 했고 또 최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부진했던 점이 앞으로 시장이 약세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전망의 근거로 꼽혔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들은 현재 매우 긴장을 한 상태고 악재는 매우 취약하다라면서 많은 투자자가 올해까지 좋은 수익률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두 달간은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런 한편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는 오히려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토픽으로는 AMD를, 인터넷 대형주 토픽으로는 아마존을, 그리고 미디어 분야 토픽으로는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를 제시했는데요. 앞으로 두 달 동안 이 미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15%까지 나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야 될지 전략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대선을 놓고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열리죠.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박빙으로 이 투표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8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초박빙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토론은 말 그대로 막판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에 실수를 만회할 추가 토론이 없을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치열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인 토론 규칙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진행했던 CNN 토론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토론 주제나 질문은 사전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경제 정책, 또 불법 이민이나 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지난 1980년 이후 미국의 대선 결과를 성공적으로 예측해왔던 경제 고통지수는 현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만 실업률은 제한적으로 상승하면서 여당의 재집권에 점차 유리한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 실업률과 연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경제 고통지수는 지난 1980년 이후 16차례 치러진 대선 중에 15차례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맞추는 지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 지표가 현재는 카멀라 해리스를 가리키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해볼지 잘 고민을 해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내일 발표되는 CPI 이후로 또 지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의 TV 대선 토론 그리고 내일의 CPI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 대선 토론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어떠할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57,000달러 선까지 가격 회복이 나왔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발언들을 내놓고 있었죠. 때문에 이번 TV 토론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언급할 확률이 13%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측에서는 이번에 해리스 정책안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토론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이번 TV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언급을 해준다면 오늘 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로드컴 2024년도 3분기 실적 발표, 피트 블랙록도 IT 주식의 진심입니다. 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총아이자 인공지능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침반으로 삼는 두 개의 주식이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은 아이고 우리나라 어떻게 이런 얘기 나오고,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조금 오르려나?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두 가지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하는 일이 틀립니다. 엔비디아는 그 두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칩을 만드는 회사고, 브로드컴은 네트워킹 칩을 만듭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결국에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요소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브로드컴을 포함하여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매그니피센트 7, 서학개미 분들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이 될 수도 있겠죠. 세계 최고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블랙록, 세계 최고의 ETF를 운영하는 블랙록이 IT 자산의 진심입니다. 지금 그 엄청난 자금 규모를 운영하면서 IT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애플에 170.7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155.0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 두 개가 1등, 2등이고 3등 알파벳 아마존이죠. 62.8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고 있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컨서머 뭐라고 써 있나요? 컨서머 디스커너리 여기에 속해 있죠. 여기에 지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속한 부분하고는 약간 결이 틀리긴 합니다만 매그니피센트 7으로 묶으면은 한 곳에 들어가겠죠. 여기도 우리랑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7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약주를 좋아하네요. 존슨앤존슨도 보이고요. 에브비도 보이고 머크도 보이고 일라이릴리도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IT와 의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여기 지금 코카콜라, 펩시, P&G 같은 워렌 버핏 스타일 종목이 있네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고, JP 모간, 비자, 쉐보론, 엑슨모빌, 아이시어스는 ETF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답이 딱 나왔네요. 저번에 2022년도 얘기 드린 거랑
그리고 어저께 부동산 관련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블랙록이 그 엄청난 자산을 운영하면서 자 여기서 결국 퍼즐 맞추기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에 자산이 뭐 비중이 자기가 원하는 비중에 도달되면은 자동으로 비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IT의 그 저기가 안 좋아지면은 다른 데 자산의 비중을 높이겠죠. 근데 결국 뭐예요? 2022년에 그때 결과 보여드렸잖아요. IT가 완전히 박살났을 때 뭐가 올랐어요? 엑슨모빌이니 뭐 그 당시에는 일라일리나 노보노스크가 안 올랐지만 머크나 에브빈이 만약 코카콜라니 버크셔 해서인이 이런 것들이 커버를 쳐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전체 자산 25개 탑 25개 25인데 여기에 보면은 결국에 만약에 여기 매그니피센트 7이 주가가 좋지 않다면 나머지들이 채워주겠죠. 이 25개가 결국에는 이 덩어리가 작아지진 않을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다우존스 위주로 가죠. 나스닥이 떨어져도. 그럼 여기서 만약에 IT의 비중이 쪼그라들어서 탑 25가 줄어드느냐? 아니죠. 다른 에너지, 음료, 의료 이게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록은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아예 이 지금 뭐 블랙록이 알아서 판단해서 블랙록이 인공지능이 판단한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는 이기지 못하니까 이기지 못할 바에는 블랙록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의료 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편의 의료 논문을 하루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밤을 새더라도 100만 편을 어떻게 읽어요? 한 편 읽기도 힘들겠죠. 로봇은 100만 편을 읽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분석해가지고 하는 것을 지금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블랙록에 맡기는 것도 나아요. 블랙록에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은 나스닥이 뭐가 오를지 뭐 엔비디아가 대장이 될지 나중에 엔비디아가 추락할지 모르겠으면은 나스닥 거래소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렇죠?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나스닥에 나스닥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 나스닥에서 누가 1등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나스닥 거래소만 잘 되면 그냥 나스닥 주가는 오르는 거예요. 나스닥에 나스닥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고요. 블랙록이 상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스닥 거래소를 사버리면 되는 것이고 블랙록 자산운용사를 사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조금 더 민감하게 해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것도 피곤하거니와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데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안 좋게 된다면 지금 오늘의 주제는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이 딱 25에 걸쳤어요. 지금 탑 25에 딱 걸쳤습니다. 브로드컴이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브로드컴도 25위 안에 들고 어쨌든 이 IT를 보면 여기가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줄어든다고 한들 여기가 안 오르겠느냐 이거죠. 2022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막 보수적으로 한다면 어제같이 저기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는 땅을 갖고 있는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면 되겠죠.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서학개미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다. 미국은. 자, 돈을 누가 많이 받나요? 자, 혹탄 CEO가 나왔네요. 브로드컴 혹탄 CEO가 연봉이 제일 많습니다. 2023년 기준에. 지금 보시면 애플의 팀 쿡보다 거의 몇 배가 2배 받아요. 이거 지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팔로알토가 있네요. 이 보안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사실 이거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거? 그렇죠? 팔로알토 보안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게 사이버 보안이 지금 뭐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때문에 갑자기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팔로알토가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지금 보니까 넷플릭스 CEO도 있고요. 여기 12위에는 부킹홀딩스. 네. 이 온라인 여행사 사장도 돈을 꽤 많이 받군요. 부킹홀딩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많이 돈을 받는 거는 브로드컴의 혹탄 CEO다. 블랙스톤은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지금 브로드컴하고 팔로알토가 결국에 둘 다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사이버 네트워크 뭐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에서 돈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혹탄 CEO가 지금 직원 평균 급여에 비하면 510배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보이지 않잖아요. 자, 엔비디아의 젠슨왕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고 브로드컴은 역시 그 인공지능의 총알로 올라선 대가를 CEO가 같이 누리고 있다. 물론 직원들 월급도 올랐겠죠. 근데 워낙에 혹탄 CEO
CEO 연봉이 너무 급격히 올라가지고 510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도 이렇게 되면 더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브로드컴의 지금 CEO가 저만큼 받는다는 거는 그렇죠? 잘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포스코 홀딩스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 새롭게 취임하신 회장님 스스로 연봉 깎아버렸죠. 5억 원밖에 안 받았어요. 전임 회장이 40억 원가량 받았거든요. 왜 5억 원밖에 안 받았죠? 잘 안 되니까 철강이 잘 안 되는데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혹탄 CEO도 만약에 장사가 잘 안 되면 저렇게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가 잘 된다는 반증이 저기 CEO 연봉 1위 저기서 확인이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얼마나 그럼 브로드컴이 도대체 혹탄 CEO한테 돈을 저렇게 많이 주는 이유가 뭔가? 1억 6,180만 달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1, 2, 3위가 되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받고 있네요. 자, 브로드컴 2024년도 3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자, 이거 실적 발표 나온 날은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저께 올랐어요. 반등했는데 자, 실적 보겠습니다. 레비뉴 47%. 뭐 엔비디아가 100% 이상 올라가지고 뭐 이게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랑 비교를 하면은 그렇지만 브로드컴하고 엔비디아는 하는 게 틀리니까요. 그렇죠? AMD가 오히려 엔비디아랑 겹치지 이 브로드컴은 아예 네트워크 통신칩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레비뉴는 47% 증가해서 13.1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근데 이게 저기 의아할 거예요. 야, 이거 CEO가 연봉 1위로 받고 브로드컴이 지금 엔비디아에 이어서 매그니피센트 7에 뭐 들어가는 많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야, 순손실이 났네? 그쵸? 낸 로스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88 빌리언 달러, 그것도 빌리언 달러만큼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 전년 동기에는 3.3 빌리언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거의 마이너스가 얼마가 난 겁니까? 마이너스가 5 이상 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주당으로 나누면 당연히 주당도 손실이죠. 순손실이니까 주당 0.4 순손실이 났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당연히 0.77 순이익이었죠. 그리고 조정한 주당 순이익 1.24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순손실이 난 게 지금 자산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마련한 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이다. 일시적인 부분이고 결국에 조정을 해주니까 18% 플러스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정순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조정순이익 이걸 내세워가지고 뭔가 되게 막 포장해가지고 잘 내려고 하는 걸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브로드컴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지금 계속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1.24달러 주당 순이익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18%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net 로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net 로스 난 거는 일회성 비용이란 게 여기서 확인이 됐고요. 자, 세미컨덕터 솔루션스 5% 늘었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가 100% 이상 늘었습니다. 자, 세미컨덕터 솔루션은 55.6 차지하고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는 44.4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통신칩,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 칩들이 원활하게 통신을 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 지금 브로드컴 CEO가 말한 것 중에 이 VM웨어가 맨날 나오잖아요.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이게 가상화를 시켜주는 이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이거를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집념으로 사냈죠, 이거를.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VM웨어를 사내고 나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가상화 서비스, 이 기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VM웨어를 인수하고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세미컨덕터 솔루션이랑 VM웨어 이게 우리의 실적을 좋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웨어 인수가 신의 한 수였다, 브로드컴은.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았어요. 그렇죠? 좋았는데 지금 그거잖아요. 엔비디아도 실적 좋고 브로드컴도 실적 좋은데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좋았던 속도보다 떨어졌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 보면은 좋은데 올라야지. 근데 다른 쪽에서 보니까 속도가 빠졌잖아. 지금 속도가 빠졌잖아 해서 더 중점을 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실적이 꼬꾸라지지가 않았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자, 브로드컴 9월 6일 날 발표가 됐죠. 12.98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매출액 13.07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0.72% 상회했고요. 4분기 연속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익도 마찬가지죠. 어닝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1.2달러 예상되는데 아까 전에 나왔죠. 조정 주당 순이익이 1.24달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조정되기 전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순소실 나왔지만 조정을 해줘야죠. 그런 일회성은. 자, 그래서 1.24달러 나와서 1.22달러 예상한 시장 컨센서스보다 뛰어넘었습니다. 자,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자, 이렇게 됐는데도 그날 10% 빠졌단 말이죠. 자, 의견은 스트롱 바이, 23바이에 3홀드입니다. 아직도 스트롱 바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랑 이 지금 브로드컴은 스트롱 바이입니다. 자, 240달러까지 나와 있고 33.02가 올라가면 198.66 여기 도달되게 되면 평균 컨센서스입니다. 평균 눈높이도 상당히 아직도 높네요. 그렇죠? 아직도 높습니다. 200달러를 가야 컨센서스에 도달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실적 발표를 한 날은 오히려 빠졌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저점 추세선이 있는데 그 부근에서 그리고 여기에 200일선이죠. 51선, 200일선인데 201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단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갭을 메웠죠. 자, 이틀 만에 갭을 메우면은 갭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늦어도 3일 안에, 2, 3일 안에 갭을 그렇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메우거나 제일 좋은 거는 하락 갭을 상승 갭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일단 메웠습니다. 주봉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실적 발표 날 급락한 충격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은 50주선을 쭉 타고 딱 보이죠? 그냥 50주선 밑에 있을 때는 하락세, 50주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 자, 지금 50주선에 또 다가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건 기회입니다. 여기 위에가 쌍봉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쌍봉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박살내면서 무너져야 돼요. 자, 이런 경우죠. 여기서. 쌍봉으로 무너지면서 이 50주선을 이탈시켜버리잖아요. 이 다음에 하락세가 이만큼 한 6개월간 진행이 되죠. 저런 식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쌍봉이 무너지면서 50주선을 박살내야 되는데 아직 50주선을 박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지지선이 있다는 거, 50주선. 50주선이 지켜진 지가 언제예요? 여기 2022년도 말쯤이죠. 2022년도 말에서 2023년도 초 들어설 때 50주선에 올라온 뒤에 지금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월봉. 자, 월봉의 이격이 상당하죠. 자, 월봉의 이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 조정을 해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예쁘게 조정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서 솔직히 말해서 봐봐요. 1, 2, 3, 4, 5, 6, 7. 여기 연장 파동까지 한번 나왔어요. 이거 월봉인데. 근데 여기서 조금 다진, 이게 쿨타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필살기를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저기죠. 저기는 치트키 쓴 거죠. 그거는. 여기서 치트키가 없어요. 이 주시장에는. 쿨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쿨타임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여기 20개월 선 같은 거 올라오는 거. 50개월 선은 너무 늦어요. 왜냐면 이렇게 급등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은 50개월 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는 너무 많은 하락을, 그거는 추세 훼손이 나올 수도 있어요. 20개월 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닿았을 때 또 그림이 예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쿨타임을 기다리시면 돼요. 쿨타임을 기다리면 된다. 블랙록도 그 큰 자산을 어떻게 손절하겠어요. 그렇죠? 포트폴리오 비율 조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브로드컴의 혹탄 CEO가 아니라 부럽닷컴의 돈탄 CEO네. 뉴욕 증시 화요일장을 정리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경기 침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수준까지 와 있는지 쌓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왜 자꾸 등장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바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될 조짐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와 2년물 국채 금리의
시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즉, 0 아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원래는 더 높아야 할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건데요. 점차 해소가 되더니 지금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분석을 따르면 9월 9일 기준으로 0.02, 즉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시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게 정상화이긴 한데 오히려 정상화가 경기 침체를 알리는 전조 증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과거마다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트를 통해서 더욱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파란색 선은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의 차이, 빨간색 선은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파란색 선이든 빨간색 선이든 0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기는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이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음영이 칠해져 있죠.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0 아래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시점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가 있었을 때도 마이너스로 역전 현상이 됐다가 회소되는 시점에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죠. 이렇게 과거 사례를 모두 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해소된 이후 1년 안에 침체가 왔다라는 과거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전 현상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니까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 아니냐, 곧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이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소기업들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기업 낙관 지수, 이날 발표된 지표인데 지금 91.2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기업 낙관 지수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민간 고용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소기업의 건전성을 따라서 전반적인 정말 실물 경제가 잘 버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8월에 91.2를 기록했는데 이는 7월 대비 또 하락한 수준이 되겠고요. 다우존스의 예상치 93 수준도 하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32개월 연속으로 장기 평균을 기록했었던 98을 하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소기업들이 힘들다라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또 이 낙관 지수를 세부적으로 설문조사할 때 했던 항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항목들 보면 전반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어닝 트렌드 한번 보시죠. 지금 성장, 실적 성장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냐라는 것을 봤을 때 마이너스 37% 그리고 지난달 대비 또 마이너스 7포인트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대 심리에 대한 것도 지금 매우 부정적으로 답변이 됐다라는 것, 마이너스 18% 그리고 마이너스 13%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즉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해소 그리고 소기업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은행들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 이 바클레이즈가 연 컨퍼런스에서 경고음을 잇따라 외쳤는데요. JP 모건의 CEO 즉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 가능성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렸고요. 또 LI 파이낸셜의 CFO는 3분기에 개인 자동차 대출 중심으로 신용 이슈가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받긴 받았지만 이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가계가 지금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없는 것이죠. 또 다른 가능성 하나 볼까요? 원유 수요입니다. 원유 수요가 약하다라는 이야기, 경고음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요, 원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내년 모두 다 하향 조정했고요. 미 에너지 정보국도 미국의 원유 수요가 1년 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원래는 예상을 했다면 이제는 원유 수요가 지금 증가세가 정체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원유 수요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중국이 좀 경기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중국도 지금 디플레이션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 다음 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계속해서 악순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중국 전반의 물가를 상황을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지표가 되겠는데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가의 하락, 사실 소비자 입장에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기업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많이 팔아도 매출이 줄 수밖에 없고 또 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심리 때문에 소비를 더 뒤로 미루면서 소비가 정체되기 때문에 경제에는 안 좋은데 게다가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이 좋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굉장히 심각한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곧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는 내년까지 마이너스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내년 초까지 마이너스 가능하다. 또 BCA 리서치도 다음 12개월 동안 디플레이션이 이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원유 수요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활동들이 살아나지 않을 텐데 이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경제 그 자체는 아직까지도 견고한 상승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조금 우려할 만한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지만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사인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도로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매면 소용이 없거든요. 지금 시장도 침체가 임박했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미리 안전벨트는 꼭 매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의 시작과 끝이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어제는 하락을 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는 동안에도 미 대선 토론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변동성 꼭 유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 확인해 볼 이슈들 저희 잠시 후 7시에 다시 점검해 보죠. 채널 고정해 주세요.